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데이터 보호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젠다는 이렇게 5가지 챕터로 짧게 나눠져 있는데 핵심적으로 2개를 말씀을 드려보면 어떻게 클라우드와 백업을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백업을 넘어서서 DR이라는 관점으로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호의 복잡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데이터 환경의 복잡성이라는 부분들은 여러 저희 세미나뿐만 아니라 여러 세미나 자리에서 항상 들으시는 부분일 텐데요. 그렇게 되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업 솔루션을 되겠죠. 백업 솔루션이든 데이터 보호 방법이든 스크립트가 됐든 어떠한 방법이든 IT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ESG 리포트에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평균 4가지 정도의 데이터 보호 방법을 각 기업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데이터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건 아니면 스크립트를 통해서건 아니면 스토리지 간의 복제를 통해서건 데이터 보호 방법을 다양한 형태로 취하고 있으시다고 하고요. 이런 개수는 과거에 메인프레임을 쓰던 데서 유닉스 시스템을 쓰던 데서 이제 x86 가상화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워크로드들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이런 개수들은 증가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 워크로드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맞추기 위해서 개별 사일로 솔루션들을 도입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프라 자체도 온프렘이 당연한 인프라의 전부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클라우드도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라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로 인해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방법들은 훨씬 더 많이 다양화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매번 듣는 데이터가 증가한다. 몇 년쯤 지나면 몇 테라바이트, 몇 페타바이트, 이제 몇 제타바이트까지 늘어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 2025년에 175 제타바이트가의 데이터들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 수치는 아마 2020년, 21년이 되면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데이터 백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만 포커싱을 해서 좀 살펴보면, 백업을 한다는 건 기존의 인프라 스트럭처, 기존의 레가시 IT 인프라 시스템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백업하는 것, 이게 처음이자 끝 전부였었던 환경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워크로드들이 등장하면서 그 새로운 워크로드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백업해서 장기 보관을 하자라고 선택을 하자고 하니, 그 장기 보관을 위해서 그냥 1차 백업 저장 장치에 꾸준히 쌓아놓는 것만으로는 답이 안 돼서, 그럼 장기 보관용 백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롱텀 리텐션에 대한 고민 역시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역시도 데이터 백업의 소스로서, 데이터 백업의 타겟으로서 쓰일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역시도 같이 가져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백업된 걸 그냥 백업으로 끝낼 거냐, 백업된 데이터는 언제나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리스토어로만 쓸 것이냐, 그게 아니라 백업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테스트 용도나 개발 용도로 그 백업된 이미지 자체, 데이터가 들어있는 백업 이미지를 활용해서 좀 더 인프라 활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환경에서 저희가 베리타스가 넷백업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백업이 되었건, 어떠한 리소스, 어떠한 소스, 워크로드가 무엇이 되었건, 그리고 백업을 저장할 공간이 어떠한 영역이 되었건,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이란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모두 다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일로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사일로한, 즉 사일로 환경으로 여러 개의 백업 프로덕트를 통해서,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각각의 영역을 데이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모든 데이터를 단일 매니지먼트 하에서 관리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온프렘에서
부터 클라우드까지 그리고 새로운 워크로드까지 모두 다 통합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이 드릴 수 있는 큰 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클라우드와 특히 연관되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차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합 데이터 보호라는 것을 관점으로 살펴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다양한 워크로드 종류들이 있게 되겠죠. 보면 기존의 레가시 환경의 서버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 일반 파일 백업 데이터, 파일 데이터들, 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들, 가상환경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뭐 30년 넘게 베리타스의 넷백업은 넘버원이라는 솔루션의 위치에 항상 자리매김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하는 워크로드들인 새로운 워크로드, 뭐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그런 MySQL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의 새로운 워크로드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 아니면 오픈스택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했을 때 그것에 안에 있는 데이터들 혹은 그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한 저렴한 스토리지, 백업 스토리지로서의 활용 등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다 완료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이게 클리커가 조금 느리네요. 데이터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백업 대상이 되는 즉 어떠한 데이터를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데이터 소스 관점에서 봐서는 500가지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저희 넷백업이라는 단일 플랫폼 안에서 보호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현 방안에 대해서는 그 구현 방안, 즉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구현 방안이 소프트웨어만을 위해서 또는 어플라이언스 타입으로 또는 클라우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활용한 방법을 어떠한 형태의 구현이든 제공해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데이터들이 결국 백업이 된다는 건 어떠한 공간에 저장이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그 저장이 되는 공간 자체도 아주 많은 형태의 일반적인 피지컬 환경에서의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저장 공간 역시도 모두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넷백업은 현재 존재하는 현재 온프램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온프램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저렴한 스토리지에 저장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린다는 게 저희 넷백업의 큰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크게 클라우드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를 크게 백업, 클라우드와 백업, DR과 백업이라고 처음에 크게 말씀드리겠다라고 아젠다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면 백업을 클라우드로 즉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백업 투 더 클라우드의 관점과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백업 인 더 클라우드에 대한 관점 그리고 클라우드를 DR 용도로 또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DR을 구현하는 방법인 DR into the cloud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업 투 더 클라우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백업 투 더 클라우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백업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온프렘에 있는 이런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존의 일반적인 온프렘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 대비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연결하기 위한 클라우드 커넥터라던가 그런 백업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뭐 텐지 네트워크를 쓰거나 아니면 샌 인프라를 썼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송한다는 뜻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야 된다는 거고 그건 결국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키우면 키울수록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밴드위스만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작은 데이터를 전달하면서 전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터 기능이라던가 아무래도 외부로 데이터가 나가다 보니까 보안에 관련된 시큐어한 방법, 인크립티드 된 데이터의 전송 그리고 밴드위스를 조절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백업 투 더 클라우드를 처음에 고민해보면 성능 그리고 비용 관점의 문제 때문에 글쎄 이게 첫 백업을 1차 백업을 클라우드로 보내는 게 답일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백업을 수행을 한다는 건 데이터를 전송을 효율적으로 해서 보내서 저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 원하는 데이터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리스토어라는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인하는 것 대비 아웃하는 것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잦은 복구 요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백업 데이터들에 대한 저장을 클라우드로 하는 것은 아직은 좀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백업 투 더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를 백업의 저장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에 대한 장기 보관, 즉 1차 백업 장치는 온프렘에 있더라도 그 2차 백업, 장기 보관을 위해서 데이터들을 과거에는 테이프로 보냈던 것 대비해서 더 비용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LTR 용도로 그러니까 테이블 대체할 용도, 장기 보관 데이터를 보관할 용도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클라우드 스토리지 중에서 블럭 스토리지가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스토리지 비용이 장기 보관을 하게 되면 크게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백업 데이터는 그 어떠한 데이터보다 중복된 데이터가 많은 영역입니다. 그런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서 중복 제거된 채 퍼블릭 클라우드로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저장할 수 있는 중복 제거 기능을 필히 탑재한 채 동작을 해야지만 할 거고요. 세 번째로 핵심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민을 할 때 또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리하이드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리하이드레이션이라는 말은 결국은 백업 데이터들을 중복 제거한다라는 건 중복을 없애고 유니크한 블럭들만 놔주게 되는데 이렇게 유니크한 블럭들을 다시 원본으로 만들어야지만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원본으로 만드는 작업을 리하이드레이션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이 1차 백업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기 위해서 다시 원본으로 만들어서 클라우드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건 1차 백업 장치에도 부담이, 그리고 클라우드 장치로 보내는 밴드위스의 부담이, 그리고 클라우드 안에서 다시 또 중복 제거를 하기 위한 CPU 메모리의 부담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차 백업을 한 뒤에 테이프로 2차 백업, 소산을 한다거나 그러면 테이프 장치로 가는 건 당연히 원본인 채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연히 원본인 채로 가게 되는 그 영역이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그게 당연하지 않아지는 거죠. 클라우드로 가게 되는 순간 이것은 중복이 유지된 채 옮겨가야지 효율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장기 보관 백업 저장 장치로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베리타스 넷백업의 하나의 컴포넌트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넷백업을 통해서 1차 백업,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1차 백업 저장되어서 중복 제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전달되기 위해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중복 제거된 데이터가 중복 제거된 채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 10테라의 데이터가 중복 제거되어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1차 백업 장치에 1테라로 저장이 되었다고 하면 그 1테라가 암호화된 채, 중복 제거된 채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로 넘어와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의 캐시에 저장이 된 뒤 그 1테라가 또 1테라만 그대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넘어가서 거기 안에서 저장이 되는, 즉 10테라로 다시 변환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은 채 1테라의 데이터만 클라우드 스토리지 안에 저장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저장하게 되면 복구가 필요할 시 당연히 빠른 복구는 1차 백업 저장 장치에서, 그런데 1차 백업 저장 장치의 보존 기간은 한 달, 장기 보관은 1년, 7년, 10년 이럴 텐데 그 장기 보관 데이터로부터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캐시 안에서 데이터를 확인한 뒤 없을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1차, 2차, 3차 백업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영역을 이렇게 준비해 두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벤더들이 제공해주는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AWS로 치면 뭐 S3 같은, 그리고 애저 같으면 블랍 스토리지 같은 그런 영역이 백업 저장 공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좀 살짝 다르게 보면 이렇게 온프렘 데이터들이 1차 백업 저장 장치로부터 여러 대의 장치로부터 하나의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저장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현재 얼마 전까지의 버전까지는 S3 블랍 스토리지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신 나온 넷백업 버전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AWS의 글래시어나 딥 아카이브 같이 그냥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아니라 더 저렴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영역으로, 어떻게 보면 핫티어, 콜드티어라고 부를 수 있는 더 저렴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영역까지도 저희의 백업 저장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S3 대비해서 글래시어나 딥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5배, 제가 알기로는 5배 이상 훨씬 더 저렴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중복 제거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 중복 10테라의 데이터가 1테라만 넘어가면 되겠구나, 아 좋다. 근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 데이터가 넘어갈 때 중복 제거율이 99%난 건 10테라가 100기가가 되지만, 첫 번째 데이터 백업은 10테라가 5테라, 7테라 정도로 중복 제거되어서 전달되고, 그 다음 백업부터 100기가, 1테라 이런 조그만 데이터들만 되게 되는데, 현재 방법은 첫 번째 백업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꾸준히 데이터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AWS와 연동했을 때에는 AWS의 스노우볼과 연동될 수 있는 방안 역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D에 스노우볼을 붙여서 스노우볼을 전달해서 그 데이터를, 즉 퍼스트 백업에 대한 시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스노우볼이란 건 이건 AWS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물리적으로 스토리지를 가지고 와서, AWS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담아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전송하지 않고 한 번에 벌크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는, 익스포트,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스노우볼이고요. 이 스노우볼과 연동 역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1차 백업에 대한 커버, 1차 수산에 대한 커버, 그 이후에 변경된 데이터들, 중복 제거된 데이터들에 대한 비용 저렴한 백업이 제공되게 됩니다. 이걸 좀 카테고라이즈를 해보면, 백업에 대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백업은 아무래도 고성능으로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는, 보존 기간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3개월 정도의 보존 기간을 가져가는 온프렘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와 같은 고성능 스토리지 백업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S3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부르는 핫티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잘 액세스하지는 않지만 필요시에 접근해서 리스토어를 할 수 있는 콜드 백업 형태의 데이터들을 보호할 수 있는 S3부터 AWS의 글래시어나 딥아카이브처럼 아카이브성 데이터, 이건 장기 보존 7년, 10년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장기 보존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저장을 해놓고 나면 실제로 그렇게 액세스는 할 일이 없을 경우엔 가장 가능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콜드 티어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1차, 2차 핫, 3차 콜드까지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저희 베리타스는 만족시킬 수 있는, 즉 백업 투 더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게 백업 투 더 클라우드였다라고 하면, 백업 인 더 클라우드에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 더 클라우드, 즉 클라우드 안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 관점으로 먼저 살펴보면, 클라우드, AWS, 애저, 구글 제일 가장 유명한 세 가지, GCP 이렇게 세 개를 살펴보면 모든 클라우드 벤더들은 스냅샷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각 인스턴스에 대한 스냅샷 기능, 볼륨에 대한 스냅샷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스냅샷 기능을 통한 시점 보호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 안에 백업 솔루션을 구성함으로써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각 클라우드 벤더들이 스냅샷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베리타스가 하는 건 뭐냐? 이런 넷백업의
단일한 UI 안에서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스냅샷 역시도 동일한 플랫폼 안에서 보호를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살펴보면 클라우드 인스턴스들이 있으면 클라우드 포인트라고 하는 모듈이 동작을 해서 스냅샷 대상이 되는 VM들을 디스커버리를 합니다.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디스커버리하고 디스커버리 인스턴스에 대해서 정책을 설정을 하고 그 정책대로 스냅샷을 몇 벌을 보관하고 얼마나 주기로 스냅샷을 찍고 하는 것들 세팅해서 스냅샷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스냅샷들은 클라우드 포인트라는 펑션 안에 인스턴스, 인덱싱 되고 카탈로그가 쌓이게 됩니다. 필요시에는 리플리케이션 역시도 인스턴스 스냅샷에 대한 리플리케이션 역시도 다 가능해지는데요. 이게 모두 다 넷백업의 API와 연동을 해서 넷백업 앞서 보여드렸던 넷백업 UI, 웹 UI 창에서 이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스냅샷들에 대한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스냅샷은 각 클라우드 벤더들은 각자 자기만의 스냅샷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넷백업에서는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넷백업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하는 스냅샷은 그 시스템, 그 인스턴스에 대한 그냥 자체 대부분 컨시스턴시를 보가정한다고 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에서 쓸 수 있는 저희가 제공하는 스냅샷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시스턴시 역시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스냅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역시도 가능해집니다. 즉,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고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인지에 대한 자동화된 구분이 되게 되는 방안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백업, 그럼 스냅샷 말고 그럼 백업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워크로드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이게 이쪽으로 잘 안 가네요. 워크로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마스터와 넷백업의 미디어 서버들을 기존의 온프렘과 동일하게 이렇게 구현을 해서 1차 백업 스토리지, 2차, 3차 백업 스토리지를 온프렘에 대한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백업 투 더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백업 인 더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국 이렇게 구현된 데이터들은 손쉽게, 즉 기존의 넷백업을 온프렘 환경에서 잘 쓰시던 그 영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실 수 있고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중복 제거 기능을 여전히 유효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오는 뿐만 아니라 살펴보면 이게 AWS에서 구현이 되어 있고 저희 DR 센터 또는 이 센터는 애저에다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 각각의 센터 간의 데이터들을 각각 도메인이 백업 관리하면서 상호 간의 복제 역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즉 온프렘과 클라우드를 함께 쓰더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통합된 환경 내에서 단일 관리 콘솔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더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됐거나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대해서 스냅샷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요 화면이 떨리니까 제가 나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게 넣었는데 잘 티가 안 나죠. 요 스냅샷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저 스냅샷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건 아니면 어떠한 클라우드 벤더에 있는 영역이건 그것들에 대한 스냅샷을 각 클라우드 벤더들이 각각 관리하는, 수동적으로 인스턴스에 하나 들어가서 이거 스냅샷 3벌 보관, 그리고 보존 주기 몇 카피까지, 백업 주기, 스냅샷 주기는 하루에 한 번, 이 인스턴스는 몇 벌 보관, 몇 벌,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각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넷백업이란 단일한 UI 안에서 전체를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영역은 스냅샷 몇 번, 그리고 스냅 주기는 몇 번, 뭐 1시간에 한 번, 어떤 건 몇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다 단일한 정책하에서 하나의 클라우드 벤더가 아닌 여러 클라우드 벤더에 있는 데이터들의 스냅샷을 통합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넷백업이 해줄 수 있고요. 그런 넷백업은 이렇게 스냅샷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장기 보존하기 위해선 스냅샷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장기 보존은 결국 각 인스턴스 안에 데이터들, 실제 데이터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실제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넷백업 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호된 데이터는 당연히 인스턴스를 중복 제거할 수 있는 저장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인스턴스 내에 저장을 하고, 그 중복 제거된 데이터들은 이렇게 그냥 일반 중복 제거된 블럭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 뭐 AWS의 예를 들면 S3, 글래시어나 딥아카이브와 같은 더 저렴한 스토리지로 추가적으로 장기 보존, 그리고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DR해서 보관을 할 수 있는, 즉 백업, 그리고 스냅샷, 백업, 그리고 DR까지 모두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저희 넷백업의 단일 플랫폼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백업 인더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로 말씀드린 게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외에도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다커라는 다커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어떤 인프라를 구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애저 스택을 이용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뭐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쓰려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픈 스택이나 다커 또는 애저 스택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의 보호 방안 역시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DR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DR 인투 더 클라우드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넷백오프 오픈스택, 즉 오픈스택 인프라를 보면 어쨌든 가상환경이랑 그냥 용어를 비슷하게 표현을 하면 위에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러 밑에 VM들이 각각 생성이 될 거고, 이 생성된 VM들은 스토리지에 있는 특정 인스턴스를 물고 와서 원하는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인스턴스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게 넷백업은 새로이 FPMS라고 하는 핑거프린팅 미디어 서버라고 불리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거기 모듈을 그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 안에 오픈스택 플러그인을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각 개별 VM들한테는 별도의 인스턴스 설치를 통한 부하 없이, 즉 업무 시스템에는 전혀 영향 없이 이렇게 개별 인스턴스를 유지를 하게 되고, 이게 백업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해서, 이 백업 호스트의 역할한 것들이 컨트롤러와 연계를 해서 각 밑에 있는 VM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직접 VM의 스토리지에 있는 그 영역의 스토리지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해서 패러럴하게 데이터들을 넷백업 인프라 안으로 전달해서 넷백업 인프라가 저장,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드리게 되고요. 이게 패러럴 스트리밍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백업 수행하기 위한 그 패러럴하게 데이터들을 에이전트 리스로, 즉 업무 시스템의 에이전트 없이 백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고요. 그 프레임워크의 안에 오픈스택 역시도 함께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관리하시건, 보시면 이게 좀, 요 슬라이드가 좀 애니메이션 몇 개 더 들어가고 나면 좀 복잡해서 좀 잘라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컨테이너 안에 뭐 컨테이너가 있으면, 뭐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있으면 컨테이너들을 모아서 어플리케이션 팟이라고 하나로 부를 테고, 그 어플리케이션 팟들한테 사용자들이 필요로 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있는 사용자 물륨이 액세스된 이런 형태로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면, 넷백업 인프라는 그냥 넷백업 서버 스토리지를 구성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넷백업 역시도 이렇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와서 넷백업 컨테이너 마스터 서버, 넷백업 컨테이너 미디어 서버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컨테이너 안에 백업 저장 공간이 됐건 백업 관리 공간을 이렇게 유지를 한 채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를 컨테이너화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역시 넷백업 역시도 그 컨테이너화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컨테이너 백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테이너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사용자 볼륨에 있는 데이터를 덤프를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모두 데이터에 덤프를 찍게 되면, 이 덤프 공간과 넷백업 클라이언트 컨테이너가 연계해서 클라이언트 컨테이너가 이 덤프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 정책에 따라서 읽어와서 넷백업의 백업 저장 공간, 미디어 서버의 저장 공간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나는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업 컨테이너를 백업받고 있는지 덤프 볼륨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니까 이건 번거로운데 이건 그 방법을 좀 간단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면 애초에 어플리케이션 팟을 만들 때, 즉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포함된 팟을 만들 때 넷백업 그 팟 안에, 즉 그 팟 안에 클라이언트 컨테이너 같이 띄워서 만드는 방법, 아예 그걸 인베디드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베디드 하게 되면 사용자 볼륨을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이언트, 넷백 클라이언트 컨테이너가 공유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그 사용자 볼륨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넷백업 미디어 서버 컨테이너 보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는 당연히 미디어 서버를 통해서 1차 백업, 그리고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컨테이너를 통해서 2차 백업, 2차 백업을 통해서 2차 백업은 당연히 장기 보존으로 비용을 효율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연동을 해서 장기 보안 역시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백업하기 위한 모듈에서부터 컨테이너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까지 컨테이너 환경의 엔드 투 엔드를 보호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 넷백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넷백업 안에 애저 스택 역시도 앞서 설명드렸던 그 오픈스택과 마찬가지로 패러럴 스트리밍 프레임워크와 연계된 형식으로 해서 그 각 VM들한테 에이전트를 깔 필요 없이 에이전트 리스로 백업 호스트라고 불리는 저희 모듈에 그 애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그 플러그인들이 그 VM들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와서 백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건 여기는 이제 선이 안 그려져 있는데 ARM 엔드포인트, 저 위에 있는 엔드포인트라던가 아니면 컨트롤러라던가 아니면 매니지먼트 서버라던가 마스터 서버라고 불리는 그 각 저런 형태의 빅데이터 플랫폼이건 아니면 오픈스택이건 애저스택이건 그 관리 플랫폼한테 정보를 물어봐서 그 물어본 정보를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업무 시스템의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패러럴로 동시에 여러 개의 스트림을 동시에 땡겨서 백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분산 데이터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넷백업의 또 하나의 기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게 지금까지가 이제 백업 관련돼서 백업 투 더 클라우드, 그리고 백업 인 더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연계에 앞서 클라우드 A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클라우드 B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클라우드 A와 B가 서로 간의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상호 간의 데이터를 보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넷백업 에어라고 하는 넷백업 오토 이미지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저희 용어인데 필드에서 실제로 고객분들이 백업 데이터 복제를 의미할 때 이 데이터 에어 돼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좀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공통적인 용어로 좀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사실 저희 벤더 엔지니어로서는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네, 에어라는 게 저희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라고 소개를 드리는데 그 에어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토 이미지 리플리케이션, 즉 자동으로 백업된 데이터가 1차 백업된 데이터가 2차 백업 장치 DR 센터 혹은 소산 센터 뭐 J 센터 뭐를 불러도 되는데 그 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해 놓는 거죠. 단순한 데이터의 전송이 아니라 그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이 메인 센터가 무너져서 메인 센터에 있는 백업 데이터 역시 날아간다 하더라도 백업된 데이터만 단순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카탈로그 데이터 역시도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를 위한 준비가 모두가 다 되어 있는 이미지가 DR 센터로 넘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넘어가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장기 보관 테이프로 보관을 하건 추가적으로 복구를 하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게 오토 이미지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클라우드 A에서 클라우드 B로, 클라우드 B에서 클라우드 A로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백업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플랫폼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이 에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이거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에서도 이 기능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넷백업의 최신 버전에서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기존에 보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앞서서 보면 1차 백업 장치로 이렇게 MSDP라고 하는 넷백업의 중복 제거 기능, 어플라이언스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그 뒤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게이트웨이 엔진을 써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좀 더 개념을 확장해서 1차
백업 대상이 되는 메인 센터가 아니라 메인 센터와 DR 센터를 구분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줍니다. 즉 1차 메인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하고 그걸 앞서 설명드렸던 에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1차 메인 센터에 관리하는 마스터 서버에서 이 DR 센터에서 관리하는 마스터 서버로 2차 센터에서 관리하는 마스터 서버로 데이터 카탈로그를 전송하면서 실제 데이터들은 2차 센터에 특별하게 고성능, 대용량 고성능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뭐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라던가 1차 백업 저장 장치가 아니라 바로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는, 즉 에어라고 하는 영역에 타겟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되고요. 이는 좀 더 확장해 보면 1차 백업 장치도 A 센터도 B 센터도 둘 다 1차 백업 클라우드로 놓고 클라우드에 넣은 데이터 2차 센터에 있는 B 센터에 있는 클라우드에도 넣어야지 라고 하면 이 클라우드가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될 수 있고 온프렘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장기 보관 데이터 자체에 대한 크로스 데이터 보호 역시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아까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게이트웨이의 추가적인 인핸스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가 1차 백업을 통해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센터가 무너지면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클라우드 카탈리스트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보냈다라고 하면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는 잘 있는데 그 게이트웨이가 없어서 저 데이터를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메인 센터와 DR 센터의 카탈로그를 별개로 구분해서 갈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것, 이 첫 번째 인핸스먼트 중에 하나였다고 하면, 두 번째 인핸스먼트는 그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방법을 만들어두면 되지 않을까. 저희 넷백업의 이미지 쉐어링이라는 모듈이 새로 출시되어서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요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왼쪽에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들을 AWS의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안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이제 VM들이 존재하고 인스턴스들이 존재해서 이렇게 워크로드들이 동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워크로드에 이 데이터를 복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미지 쉐어링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띄웁니다. 이 이미지 쉐어링은 실제로 알고 보면 그 밑에는 넷백업의 마스터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모듈이 합쳐져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S3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가 직접 그 EBS 이런 메인 센터의 어떠한 특별한 마스터 서버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부터 데이터들이 직접 리스토어 되거나, 백업 소스가 만약에 VMware였다라고 하면 VMware가 VMDK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이 VMDK 형태로 그대로 리스토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AWS 환경에서는 AWS가 인지할 수 있는 EC2 포맷으로 변환되어서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띄울 수 있도록, 즉 백업 데이터에 대한 인스턴스 변환 역시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각각 필요로 할 때 넷백업에서 이거 복구가 필요하니까 복구해야지, 이거 넷백업에서 이거 필요하니까 저장해야지라고 하는 각각 사안들이 발생하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재해 상황이었다, 장애 상황이었고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다 날아갔다. 그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리스토어하고 어떤 인스턴스, VMware 인스턴스가 있었으면 VMDK들은 어떻게 리스토어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지정해야 되고, 그 지정된 것들이 제대로 뜰 수 있게 IP도 수정하고 컨피그레이션 장비도 복구를 하고 나서 수정을 줘야지만 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전체 DR 상황을 효율적으로 매니지하기 위해서 넷백업은 VRP라고 하는 넷백업의 리질리언시 플랫폼과 연동을 해서, 이 리질리언시 플랫폼이 복구 VM 넷백업과 연동해서 넷백업이 이거 복구할 건데 그 복구를 어떤 식으로 해라. 복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IP 어드레스 뭐로 할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즉 리커버리 플랜을 모두 다 잘 세팅해 놓게 되고, 버튼 하나를 클릭하면 이것들이 DR 센터에서 자동으로 백업 데이터로부터 떠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백업 to the cloud, in the cloud, 그리고 DR to the into the cloud, 즉 DR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지, 그리고 DR로 보내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저희 이제 글로벌 사례, 뭐 국내 사례 몇 개,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요. 그 자동차 만드는 제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업무 시스템에 대한 가용성, 즉 핵심 업무 시스템을 구성해서 쓰고는 있는데 이게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도 좀 불안한 상태였고, 신규 솔루션을 뭔가 도입을 해야겠는데 신규 솔루션 도입하자니 또 백업 솔루션, 뭔가 얘는 이게 백업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고객분이었고요. 실제로 저희 넷백업 인프라로 구현을 하고 나서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백업, 그리고 DR 환경에 대한 구축, DR로의 데이터, 백업 데이터 전송을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신규 워크로드들이 그때 당시에 이 고객이 어떤 클라이언트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워크로드들이나 아니면 인프라, 클라우드 도입을 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뭐 애자일 환경이니 어쩌니 해서 IT 인프라가 빨리 변해서 업무 영역, 업무 서비스를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백업 솔루션을 구성할까 해서 저희 넷백업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서 기존 솔루션 대비해서 백업 시간 역시도 오늘 뭐 저희가 백업 기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일반적인 기능, 그런 일반적인 기능을 통해서도 백업 시간을 6배 가까이 빠르게 백업을 수행할 수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 있는 뭐 건설업체이고요. 이 경우에는 고비용으로 소산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산센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퍼블릭 클라우드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즉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이렇게 리하이드레이션 없이 보낼 수 있고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1차 백업과 2차 백업이 잘 관리될 수 있는, 백업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도입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전송한, 그리고 소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니셜 소산은 이때는 애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스노우볼 같은 기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체 데이터를 다 보내게 됐고 16시간 가까이 걸렸지만 그 뒤부터는 2시간 좀 넘는 시간 만에 모든 데이터들이 소산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유명한 모 커피 기업이고요. 복잡한 데이터 환경을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온프렘도 있고 클라우드 환경도 있고 이렇게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워크로드별로 얘는 이 백업 솔루션, 전용 백업 솔루션이 이거래, 이거 도입하고, 얘는 전용 백업 솔루션이 저거래 해서 저거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그 각각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판단했는데 전체 IT 인프라 관점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전체 인프라 관점에서 깨닫게 되고, 전체 인프라를 사일로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온프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즉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어느 형태의 인프라가 구현되던 어떤 워크로드가 준비되던 가장 다양하게 1차 백업부터 소산까지를 안전하게 커버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했었고,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을 백업 솔루션으로 선택한 사례입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좀 살펴보면, 백업 데이터를 장기 보존을 한다는 것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백업 데이터에 대한 DR을 구현한다는 것은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를 또는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또 다른 공간인 온프렘, 또 다른 공간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하나의 센터가 망가져도 즉각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베리타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프렘에서부터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백업,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스냅샷까지 엔드 투 엔드로 모두 다 단일한 관리 콘솔 안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네.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쭉 살펴보면, 처음에 클라우드가 도입되면서 클라우드 어떻게 활용해 볼까, 업무를 올리자니 아직은 부담스럽고, 이제 장기 보관,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렴하다니까 장기 보관 해볼까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관 기능을 도입을 하고 장기 보관 백업들을,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리거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을 한 뒤에
그런데 이제 올린 데이터들이 실제 백업의 DR 용도로도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 앞서처럼 온프레임이 망가지면 카탈로그 정보가 없으면 DR이 안 되다 보니까 DR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요. 그런 DR을 고민해서 거기 안에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DR 센터 내에서 이제 업무를 띄울 수 있는, 즉 클라우드 안에서 업무를 띄울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클라우드 안에 있는 데이터도 어떻게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그렇게 클라우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우린 어떤 데이터는 AWS에 최적화되어 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애저에 최적화된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각각 해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런 각각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백업 투 더 클라우드, 인 더 클라우드, DR 인투 더 클라우드의 메시지 하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메시지, 저희들의 가치를 통해서 베리타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단일 플랫폼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예전에 온프렘 그러면 베리타스 넷 백업이 당연하듯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그리고 새로운 워크로드가 생성되는 환경에서도 저희 베리타스는 데이터 보호라는 고객의 데이터를 정보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